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오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저는 검찰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 개선, 공익대변 등과 관련한 보고체계 개선안을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에 배포했습니다. 오늘 합동감찰 결과 발표는 직접 수사에 있어서 첫째, 배당, 두 번째, 수사팀 구성, 세 번째, 증인 사전 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의사실 유출 방지 및 엄단을 위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에 의한 조사, 필요적 감찰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담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 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차단해 엄단하겠습니다. 즉,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기, 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부에 유혁 감찰관 있고요. 또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했습니다. 구자연 검찰국장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첫 여성 대변인인 박현주 대변인 있습니다. 그리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대검에서 민영현 감찰정책연구관도 함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및 검사 직접 수사 전반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첫째, 착수 배경 및 주요 경과, 두 번째, 주요 개선 사항, 세 번째,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 있어의 원칙 마련, 두 번째,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내용의 기록 및 보존, 세 번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합동감찰의 착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의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 서류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사 관행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많은 불신과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2020년 4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대검은 그 처리 과정에서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의 재배당을 시도하여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주인 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관련 민원 사건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14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를 개시하였고 2021년 2월 감찰정책연구관에게 법무부 장관에 의한 수사권이 부여되어 조사를 한 후 동연구관은 모해 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대검 지휘부의 결재를 상신하자 2021년 3월 2일 대검 지휘부는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2021년 3월 5일 관련자들을 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 대검은 최초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법무부 장관의 재검토 수사 지휘에 따라 개최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회의 종료 45분 만에 구체적 회의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일간지에 단독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되었고, 관련 민원사건 처리 과정과 대검 부장회의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되었으므로 법무부 장관은 2021년 3월 17일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합동 감찰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법무부는 검사 직접 수사 관행 개선안 발굴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 진상 파악을 각각 담당하였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사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의 진행 방향을 공유하였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주요 검사 직접 수사 사건들까지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검찰 불기소 결정, 논문, 최근 10여 년 동안 보도된 언론 기사 등 다수의 실증적인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와 관련된 주요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그 내용도 참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수사부서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 중인 여러 검사와 수사관들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였고, 일부는 조서로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마련한 주요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 있어의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최모 씨는 법무부에 한만호 사건은 검찰이 공작으로 날조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취지의 민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민원서는 내용 그 자체로 검사의 비위를 지적하는 것이었지 민원인 본인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결론으로 법무부는 위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민원을 조사하던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 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보고하자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검 각 부별 업무 분장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검사의 비위가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로 취급되는 등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검 내에서의 사건 배당 시 또는 대검에서 일선 청으로의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관할의 원칙을 준수하고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수사 소속청과 무관하게 지휘권자가 자의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 결과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겠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되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한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증인의 경우 새벽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 증인들에게 외부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통화는 물론 수감 중인 가족이 시설이 양호한 서울구치소에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조사,
협조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의 참고인에 대한 증언 연습은 면담 과정에서 부당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참고인들이 진술을 청취하고도 기록하거나 사건 기록에 편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는데, 검사가 객관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유지에 불리한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검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참고인을 사전 면담할 필요성도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인에 대한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되,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그 면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검사가 공정한 소추 및 공소 유지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들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한 전 총리 모해의증 민원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른 대검 부장회의는 회의 종료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자세한 의결 과정이 보도되는 등 관련 보도량이 상당하였습니다. 그 이슈화된 시점인 2021년 3월부터 3개월간 누적 보도 건수가 783건에 이릅니다. 또한 모해의증 민원 사건이 대검 감찰부에서 이례적으로 대검 인권부로 재배된다는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량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슈화된 2020년 6월부터 3개월간 누적 보도는 최소 84건에 이릅니다. 2019년 12월 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여전히 수사 정보는 다량으로 지속하여 언론에 유출되고 있어 동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나임 사건, 대전지검 월성 원전 수사 사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키워드로 넣어서 무려 2,937건부터 886건에 이르고, 관련 사건의 특정 인물로 축소해서 보도량만 보더라도 약 925건에서 150여 건에 이릅니다. 이 얘기는 야심차게 과거의 공보준칙, 공보수사준칙을 폐기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동규정 역시 상당한 정도로 규범력을 잃고 사문화되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조금 더 충실히 보장함과 동시에 사문화된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여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소 제기 전 예외적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되 수사 의뢰, 고소 고발, 압수, 수색, 출국 금지, 소환 조사, 체포 구속 등 수사 단계별로 나누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수사공개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개되는 내용이 사건의 절차적 진행 경과인지 여부, 수사의 초중기 종결 시점 여부, 내용적 사항인지, 그 중에서 특히 사건의 본질적 사항인지 여부 등 공개 여부를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차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절차적인 내용에 대한 공개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수사의 내용, 특히 본질적 내용에 대한 공개인지, 또 공개 시점이 수사의 초기나 중기 시점의 공개 내용인지, 아니면 수사의 거의 종기, 즉 수사의 결론을 내릴 시점의 공개인지, 또 공보관에 의한 공개인지, 공보관 아닌 사람에 의한 공개인지 등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심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셋째, 기존의 모호한 허용 요건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예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 사건의 개념을 특정하는 것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오용 방지를 위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규정들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나 N번방 사건처럼 사회적 해악이 큰 디지털 성범죄 등은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롭게 형사사건 내용의 부당한 공개에 대한 당사자의 반론권, 즉 이의제기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피의자, 변호인 등이 반론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와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언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당사자의 권리와 명예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여섯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전문 공보관 등 공보 담당자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하여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방,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 면담 기록 및 보존 등 구체적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 교양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연수원 교육 과정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강화, 직접 수사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 강좌 등의 강의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마련한 개선사항이 실무에 정착되고 시행됨으로써 인권보호관이자 사법통제관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보다 존중받고 존경받는 조직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검찰이 국민의 공감을 토대로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관님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받아 마이크를 받으신 분은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동실 유영부장입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배당에 관한
이번 합동감찰에서 배당의 문제는 제가 아까 브리핑 내용 중에 소상히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수원지검 사건에서도 단편적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께서 배당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 관한 대화도 일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합리적인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점을 반영한 그러한 배당 절차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보 대응과 관련된 소위 이 공표 문제는 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상 오보가 발생할 어떤 염려 그 자체가 물론 사전적인 우리 기자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적인 그러한 공표이기는 합니다만은 발생할 염려로 아마 정확한 제가 문구는 표현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광범위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후적 오보 대응 차원의 공표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세계일보 이창훈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형사사건 정치 강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경찰과 검찰의 좀 형평성이 많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LH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소환 부서 특히나 이제 장관님께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소환과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사 언론 보도가 되는데 그와 다르게 이제 검찰은 이제 각 단계별로 지금 지침이 많은데 우리는 가뜩이나 안 맞는 형평성인 것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좀 지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번 피의사실 유출 공표라 하면은 공표의 어휘적 개념이 매우 합당하고 공익적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좋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형법에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죄명의 명칭부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보와 공표 이런 것은 매우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반대로 유출, 누출, 누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피의사실 유출이 횡행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단도리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엄격히 세웠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 또 공표라고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공익적 차원, 그러한 측면에서 공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또 구체화하고 명확화한, 그래서 이 규정의 규범력을 높이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는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이 있고요. 또 새로 신설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사경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됨으로써 그 역시 수사기관의 다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하는 이러한 피의사실 유출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들이 저는 경찰은 물론이고 공수처, 특사경까지 제대로 구현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 역시 거기에 일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LH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현재 경찰이 어떻게 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LH 사건이 만약 우리 검찰이 수사한다면 저는 그 수사하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BN 이혁근 기자입니다. 오늘 규정 중에서 피의자의 반론권이 보장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생겼는데 통상 이 부분은 언론사가 직접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법무부가 언론사가 했던 피의자 반론권 보장을 대신하겠다라는 의미인 건지, 그리고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공표란 말에 대신하여 유출 또는 누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또 반면에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측면을 쓴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언론의 자유로 저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을 단 한 번도 경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손을 보는 이러한 규정과 기준은 결코 국민의 알 권리에 매개를 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혹은 그 변호인에 의한 반론권 혹은 이의제기권의 일은 당연히 민간 부분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과거에 많은 사례에 있어서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쓰여지는 그 기사 외에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에 의한 반론권, 이의제기권이 충실히 보도되느냐 하는 점은 저 자신으로서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로서 이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개정안에 피의자 혹은 변호인의 반론권,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려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저 판결의 정강준입니다. 네네네. 그 경찰 발표 브리핑을 보니까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감행이 확인됐다고 했는데 당시보다 경찰 수사팀에 제소자에 대한 모해 위증 사주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된 걸까요? 모해 위증 혹은 모해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 없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합동감찰의 내용으로서 있다 없다라는 그 과정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적절한 배당 혹은 수사 배제 또는 수사권의 어떤 이첩 또는 뭐 이런 문제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모해 위증 혹은 모해 위증 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검이 다소 절차적인 과정은 아쉬우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수사지휘를 내렸고 그 수사지휘에 따라서 대검이 부장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동감찰의 결과는 지금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모해 위증 혹은 모해 위증 교사의 실체적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시지 않으셨던가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잠깐 그 브리핑 자료 중에서 이제 뭐 수원지검 그리고 대전지검 라인 사건, 김목수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감찰을 하시면서 그 수사팀이 언론에 어떤 수사 내용을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아닌 방식으로 수사 내용이 흘러간 어떤 정황 아니면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도로 확인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원지검 사건과 대전지검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바는 없습니다. 당연히 감찰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쭉 지켜봐 왔고 이번 합동감찰의 결과물로 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기사 내용들 그리고 흐름들 그리고 당해지검의 공보관의 역할 등등을 다 감안해서 적어도 뭐 제가 확정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피의사실 유추와 관련된 기사가 아닌가라는 강력한 추정을 갖고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한 분 혹은 두 분만 더
받도록 하고 마치도록 할까 싶습니다.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장관이 하지만 추정만으로 이렇게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현직에 있는 검사들 법사님 요즘 기자들 그러면 정식 노트가 아닌 다른 식으로 이렇게 취재를 한다고 추정만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의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한결의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한겨레 정강준입니다. 그 부채화 방안을 보니까 제5조, 제9조의 이제 부채화 방안으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어느 판단하는 부분에서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반한다고 보는 이제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서 지금 해당 부분에 제 브리핑 자료의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죠? 설명 자료? 행정학과 공개문 예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한 문제 네, 여기서 네, 부채화 방안 부분에서 제9조에 이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걸 판단했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각급 청에 있는 공개심의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판단 주체는.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 이 법원이 판례로서 요건을 삼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매일교실 주요 기자입니다. 네 차례 검찰과 법무부의 연석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연석회의에 참석하신 분 중에 이제 임문정 검찰 담당관이 포함된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포함됩니다. 임문정 담당관님께서는 실제 허명숙 전 총리 모해진 사건의 담당자신데 그 담당자께서 연석회의 합동감찰을 연석회에 참석하신 게 썩 적절해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